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다사다난했고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던 2025년이 저물고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매년 12월마다 교수신문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요. 지난해를 설명하는 단어는 변동불거였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지난 한 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모두 예측 불가능한 변화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표면화되기도 했던 한 해였는데요. 그렇다면 새로 시작되는 2026년은 어떤 한 해가 될지 지난해를 관통하는 사건들을 통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1월 1일을 여는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사회의 질서와 변화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두 분이시죠. 허희 문학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시고요. 2026년 병원년 붉은말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날 시민분들은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새해 소망이요. 우리 이제 손녀가 태어나니까 건강하게 태어나서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제 사랑도 듬뿍 줘서 건강에 크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첫 손녀예요. 진짜 이쁠 거예요. 제가 하는 투자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경제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다 같이 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요즘 보면 혐오의 시대를 정말 사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건데 그걸 틀리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인정하고 각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 특히 바라는 게 없고 나라는 이제 그 이북과의 관계를 좀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좀 물꼬를 다시 트는 게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걱정거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가 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우리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모두가 다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좀 저희 가족들도 더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좀 평화가 좀 찾아와서 안정적인 사회가 좀 돼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양보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힘드니까 대화를 꾸준하게 하고 아무래도 소통의 장이 많이 만들어진다면은 조금 더 평화의 장이 더 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분들의 소망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새로 시작하는 2026년 두 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홍기빈 소장님부터요. 예, 저는 뭐 기대하고 불안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작년이 됐네요. 불안이 더 컸던 해예요. 너무 불안정하고 그 불투명한 게 많아서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되니까 조금씩 가닥이 잡히면서 희미하게나마 미래가 조금씩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불안은 가지지 않고 큰 기대가 생기지는 않고 그러니까는 두 가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올 한 해가 이제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허희 평론가께서는요? 네, 작년에 워낙 다사다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6년은 아무래도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조금은 봉합되고 좀 마무리가 되는 한 해가 아닐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얼른 좀 평화로운 마무리를 맞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또 움직임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홍 소장님 주목하는 올해 키워드 지난해 9월에 일어났던 네팔 반정부 시위에서 자꾸 있으시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 내용에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심한 문제 중에 하나죠. 불평등.
불평등과 그 반작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키워드가 될 텐데 제가 각별히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순식간에 일이 전개되는 반란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이야기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소식이 들렸을 때는 보통 이런 소식이 들리면 이게 시위가 벌어졌다, 소요가 생겼다. 그러고 나서 뭐 한 일주일 더 뭐 사태가 어떻게 진전된다 그러다가 뭐 정부가 엎어졌다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시위가 터졌다라는 소식하고 그 지배 엘리트들이 완전히 무참하게 심지어 살해를 당했다까지 한꺼번에 들려왔어요. 신속했네요. 그러니까는 네. 거의 순식간에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졌는가 그것도 놀라울 만한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거의 옛날 이야기에 나올 정도로 고전적인 봉기인데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은 중간에 뭐 이렇게 그 지도 세력이 뭐 정부하고 협상을 한다든가 뭐 외국이 개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군대가 개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일의 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지배 엘리트들이 집이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무슨 옛날 얘기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전적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즉자적인 반란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예. 부피한 또 이 족벌주의 지도 체제가 네팔에서 이제 무너졌던 건데 여기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났는지 또 시위 배경뿐만 아니라 양상 이 배경을 좀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허평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네팔 반정부 시위가 2025년 9월 초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직접적인 계기가 네팔 정부가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서 G세대들의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젊은 건데요. 세대들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비판 여론이나 시위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이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붙듯 퍼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까 홍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 또 폭력적인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을 하면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총리도 사임을 하게 됐고 이후에 또 네팔의 관련 정치인들이 습격을 받아서 그런 장면들이 영상으로 찍히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SNS를 차단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반발했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네팔 반정부 시위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좀 부정확하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이제 네팔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이를테면 족벌주의라든가 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SNS를 타고 이른바 잘 살고 좀 권력을 가진 자제들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듯 보여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청년층들의 불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터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분노가 또 SNS를 통해서 더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홍 선생님 그렇다면 네팔 정부가 SNS를 차단하게 된 배경 과거에 이제 권위적 권력 같은 경우에는 뭐 통행을 차단한다든지 다른 수단들을 동원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젊은 세대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SNS를 차단했거든요. 뭔가 부패 사실이 젊은 세대들에게 퍼지는 것 자체를 막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저는 이거는 뭐 고전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정부가 전복될 만한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은 수순이죠. 이제 방송을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 그 다음에 교통 통제하고 통신 통제하고 하는 건데 지금 네팔 같은 나라에서 SNS나 그 무선 인터넷 이게 갖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통념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기간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그러죠. 인프라가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그 굉장히 그 앞서간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들자면은
2000년대 2000년대 중반 후반에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아프리카 나라들에 가면은요,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엔 그냥 스마트폰은 아니었죠. 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 결제를 핸드폰으로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아프리카 벽지 오지에 가게 되면은 은행은커녕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가 카드를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저런 인프라가 들어오게 되는데 네팔이라든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 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무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골간 인프라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배 세력으로서는 이런 사태가 터졌을 적에 SNS를 차단하는 것,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을 차단하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사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의 어떤 반동이 나타날 반작용이 나타날 줄은 아마 상상을 못했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이번 사태는 이념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전혀 바라볼 수가 없는 게 당시에 집권 여당,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당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 세 개의 정당의 연합 정권이었는데 연정이었군요. 연정이었는데 이걸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 다 공산주의 정당들이었어요. 공산당이 여러 개가 있느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마오주의, 중국식 모택동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공산당들도 있고 그랬는데, 네퍼키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험하게 옮기자면 빽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될 텐데, 이 빽 좋은 아이들이 공산당 간부들의 다 자제들이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그거를 갖다가 과시하고 플렉스하고 하는 게 왜 SNS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과정이 왜 벌어졌느냐? 이 공산당 연정이라고 하는 게 집권한 다음에 이념을 추구하고 어쩌고 한 게 아니라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겠다, 네팔을. 그 명분 하에서 사실 돈과 권력을 갖다가 한 15년간 계속 이거를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아주 고전적인 돈과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지배 엘리트하고 빈곤한 대다수의 대중들하고 이 대립구도였던 겁니다. 여기 이제 SNS가 어떤 기폭제, 반발의 기폭제로 작동했다. 앞서 이제 홍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나 중국도 한때는 이 유선 인프라를 깔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선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쳤는데 허평등 의원님, 비슷한 일이 이제 네팔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불가리아에서도 정권 붕괴가 일어났다는데 이 나라들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불가리아에서도 정말 많은 또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불가리아가 최근 한 4년 정도를 보면 총선을 무려 7차례나 치를 정도로 좀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권이 계속 교체되긴 했지만 여전히 공통적으로 부패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만이 누적되어 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종의 정치 혐오에 대한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권을 하든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패배감도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G세대, 젠지라고 불리는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포함된 이제 2026년 이 예산안을 정부가 추진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젊은 층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득권층의 권력을 계속 강화하는 형태의 논리들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문제의식을 키우게 됐던 거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불가리아의 유로화 도입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불가리아 경제가 어려운데 유로화 도입이 우리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불가리아에서도 이제 시위가 벌어지게 됐던 것인데요. 중요한 건 역시나 SNS를 통해서 이 젊은 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입니다. 네. 허병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젠지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너레이션 G 세대를 우리가 줄여서 젠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냥 G 세대라고 저는 부릅니다만 요즘 많은 또 매스컴들에서는 젠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홍 선생님, 이 각기 문화도 다르고 또 대륙의 위치도 다른데 특이한 점은 우리가 7, 80년대에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 이야기할 때는 물론 정치적 권력에 대한 한거였는데 또 이제 주로 이제 40대들이 주축이 됐다면 30대 일부와 근데 이번의 경우를 보면은 아주 젊은 세대들 또 이유를 보면은 주로 정치 권력에 대한 한거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폭발, 거부감 이런 또 현상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지구적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이 통계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현실로 나타났다. 이것에 대한 이 붕괴가 그거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양 고전에 나오는 구절인데 아주 큰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는 우리 귀에 안 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 소식이라든가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렇게 보면 요란한 소식들 이렇게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거는 우리가 빨리빨리 들으니까 이렇게 있구나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만은 지금 이 지구적 불평등은 언제부터 얘기 나왔냐면은 사실상 지구화가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 2000년대 초중반 정도부터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시급하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이루어지진 않고 최근까지는 이 지구 불평등 담론이 논문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학자들의 책에 통계 숫자로만 주로 사람들한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모습을 드러날 때는 뭘로 드러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중간에는 이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랑의 물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대륙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든가 대륙을 넘어서는 사태는 뭐냐면은 적나라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항의예요. 항의인데 무슨 이념을 내건 것도 아니고 주의 주장을 내건 것도 아닙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사태는 좀 험하게 표현할게요. 그냥 가서 때려보신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말도 필요 없다. 다 쓸데없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이니까 길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군중들이 지배 엘리트들 몇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폭행을 가하거나 죽인 방식을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그 동영상도 많이 돌고 그랬습니다만 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디어 현실에서 아주 고전적인 영화에서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주 적나라한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올해 26년과 그 이후에 펼쳐질 세상을 이해할 적에 놓치기 쉬운 어떤 큰 메시지, 지금 큰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점을 찍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선생님 주로 여기에 이 한거하는 저항하는 세대가 유독 G 제너레이션, 젠지 세대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실업 때문이죠. 지금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구조가 바뀌는 걸 보게 되면은 새로운 부문이라고 하는 게 아직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산업 구조 전체가. 그러니까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나이가 한 40 정도 위에 있는 세대들은 기존에 하던 직업이 있고 하던 산업 부문이 있는데 한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성년이 된 세대들은 어디로 편입되지 못한 지금 새로운 산업 부분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고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이러니까 이 빈곤이라든가 이것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요. 단순히 소득이 낮다 그러면은 그거야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난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 그 세월이 5년, 10년이 누적이 되면은 이건 일촉즉발이 되겠죠. 젊은 세대에게서 경험하고 있는 빈곤이라든가 이거는 단순한 소득의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절망과 무기력의 문제예요. 그래서인지 한 통계에서는 시었음이라고 하는 청년 세대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허평동 의원님. 보통 우리가 이 젠지 세대라고 그러면은 이 MZ 세대죠. 주로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근데 지금 네팔이나 마다가스카르나 불가리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상당히 집단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 G 세대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이해를 그동안 잘못해왔던 겁니까?
그러니까 G세대라고 할 때 좀 제가 관점을 새롭게 수정하고 싶은 것은 이게 세대론적인 구분에 있어서 우선 언제 태어났느냐. 보통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이른바 G세대라고 합니다. 그보다 윗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M세대로 묶는데요. 둘이 이제 합쳐서 MZ세대라고 공통적으로 묻기도 하지만 저는 그 M과 G가 좀 나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G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미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유롭게 사용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연대라고 하는 개념을 오프라인 조직에서 무언가 깃발을 꼽고 활동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종의 취향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팔로우와 또 팔로잉을 하면서 서로 만들어지는 그런 느슨한 연대에 이미 익숙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 보통 등치시키는 것이 사회 문제에 무관심할 거야.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아까 홍기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나 전 지구적인 이 불평등의 문제에 누구보다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디어적 환경에 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SNS만 접속해봐도 크리스마스를 이제 얼마 전에 지나왔지만 나는 그 집에서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구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저 호텔에서 40만 원, 50만 원짜리를 사서 파티를 한다더라. 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박탈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도대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뭐지? 이에 대한 고민을 지금 G세대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시위들의 경우에도 이제 각자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이런 조건 하에서 발생한 개인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토대를 좀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린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노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런 분노를 이 SNS로 실시간으로 집단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SNS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흐름들을 확산시키고 또 증폭시킬 수 있는 기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언어도 그러니까 모국어에만 좀 귀속되지 않는 뭐 자유롭게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파급력은 크다고 봅니다. 예, 파급력이 크다. 홍 선생님, G세대를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디지털 사피엔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에 학생운동을 한다면은 그것을 묶어주는 것은 대자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지금처럼 젠지 세대를 묶어주고 집단적으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게 SNS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저 악의는 없습니다만 그 하신 말씀도 굉장히 옛날식 접근법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자보라 등치해가지고 비교하는 것 있죠. 잘못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말이 한 번에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2011년, 2010년대 초에 이제 그 자스민 혁명이라고 이 소위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 아랍 쪽에서 여러 그 사회 소요가 있었을 적에 SNS가 뭐 그 대자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젠지 그 젊은 세대 분들한테 SNS가 갖는 의미는 좀 다른데 저는 그걸 존재론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얘기인데 저는 흔히 아까 통념으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은 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보면은 뭐 사무실에서 뭐 칼퇴근을 한다 뭐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개인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의식을 자기 생각을 정리할 적에 철저하게 자기 단위에서 한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지금 SNS 세상에서는요.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의식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그래서 어떤 이를테면 어떤 밈이 하나 뜬다. 그럼 여기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반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주의입니까? 집단주의에 오히려 가깝죠.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소위 젠지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거를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SNS 세상에는요, 사실 국경선도 없어요. K-팝 스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월드 스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의 축구리그, 유럽의 축구리그가 있고, 이게 다 하나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크게 열려있는 세상에서 자기 의식을 개인으로 형성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존재의 일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대자보 같은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 이게 왜 촉매제가 됐느냐. 근데 그걸 플러그를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팔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추측입니다만은 네팔에 있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 존재에 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다라고 하는 걸 즉각적으로 느꼈을 거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생각에는 즉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의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단적인 전부에게 똑같은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건 이미 이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SNS는 존재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미 SNS 세상에서는 거대한 집단으로 뭉글뭉글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뭉글뭉글 SNS에서는 집단으로 다니고 있다. 허평원께서도 젠지 세대에게는 SNS가 존재 그 자체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SNS라고 하는 것이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그런 건 시간 낭비지. 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죠. 예, 그렇게 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세대들은 거의 모든 소통을 SNS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존재가 당연히 투영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내가 좀 과대포장되어서 이른바 뽀샵 처리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뭐 예쁘고 좋은 것들을 이제 올리는 형태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최대한 예쁘고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이고 싶은 욕망들이 가득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SNS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의 존재를 이제 위임받은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것이 이제 차단당한다? 당연히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무한히 긍정할 수만은 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라고 하는 중심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 그 비교 기준이 자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G세대와 SNS가 당연히 연동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자기를 정립한다라고 하는 문제 그게 결국엔 또 G세대가 나름대로 또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젠지 세대라면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일종의 개인주의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줄까도 생각한다.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 소장님 근데 이런 이 젠지 세대의 폭동이 벌어진 나라들 네팔 또 마다가스카르 불가리아 전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일어난 이 나라들이 뭔가 일어날 만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일률적으로 뭐 정밀하게 말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제가 거친 추측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failed stat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실패한 국가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failed state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는 주권 국가하고 failed state 사이에는 긴 연속선이 있어요. 스펙트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쯤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국가의 지배 정당성이 아주 확고하지 않다든가 경찰력이라든가 군사력이 확고하지 않다든가 또는 치안이 아주 불안하다든가 그래서 애매한 상태, 그러니까 failed state라는 극단하고 완전히 안정된 주권 국가의 그 두 개의 극단 사이에서 어디쯤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일 텐데 이를테면 네팔 사태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거는 이 나라에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었는데 전 수상의 부인이 불타 죽었거든요. 시위대가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 게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는 나라에서 그냥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까지 failed state 같은 나라였나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네팔이 그렇게까지 망가진 나라라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느냐.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도 보게 되면은 국가하고 사회의 관계가 아주 성공한 주권 국가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아니고 뭔가 좀 떠 있는 부분이 있을 적에 이런 부분에서 아주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양상을 하나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주 군사적이든 치안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국가, 조금 애매한 국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홍 선생님, 그러면 이게 더 앞으로 다른 국가들까지 확대가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실제로 이런 폭력적 사태로 벌어지는 국가들은 제한적일까요? 시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걱정이 돼요. 202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 양상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나라를 하더라도 그 지역 간 불균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힘든 지역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 미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들 나라만일까? 허평님께서는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도 세대 갈등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또 상대적 박탈감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좀 고도로 또 정치 대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폭력적 사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성세대와 이른바 이제 청년 세대 간의 갈등을 미디어에서도 많이 또 보도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그 세대론 담론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크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기성세대를 나이대로 다 묶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안에서의 뭐 계급과 젠더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지세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다 젊다라고 해서 그들을 동일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성장 조건이라든가 그들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대론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개별성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무의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게 좀 패배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패배감이죠? 어떤 패배감이냐면 뭐 제 세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M세대인데 제가 20대 시절에 유행했던 청년 세대의 담론이 바로 우석훈 박권일 선생이 썼던 88만 원 세대였습니다. 20대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또 일정 금액만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게 거의 2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짱돌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책의 논리가 실은 제대로 또 먹혀들지 않았고 이후에 점점점 사실 뭐 삼포 세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헬조선 담론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들이 청년 세대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많은 세대들이 우리가 과연 월급 받아서 집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예,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 플렉스니 하는 다양한 또 문화적인 현상들도 나타났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어떤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사회적인 계기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저도 지세대보다 좀 앞서 있는 세대로서 계속 고민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뭐 고민은 될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것이 뭐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걸 해소하는지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해 그리고 또 앞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현상인데 지난해는 정말 K-팝 데모는 뜻서 K-한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홍 선생님께서 또 K-팝 데모는 뜻서 열풍에 대해서 주목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특히 좀 관심을 가지셨는지요? 예. 워낙 이걸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캐대현 이걸로. 그리고 저는 문화평론가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니까는 저는 그냥 산업과, 세계 산업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그래도 이걸 보시고서 또 그런 걸 느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봤죠. 보기는 네. 봤죠. 본다고 제가 얼마나 감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세계 산업 구조의 장기적인 변화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굉장히 뜻깊게 봤어요. 이 현상을. 이거를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가 1980년대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고 너무 큰 빛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한 40년 전에 그 서구에서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진 그 세계 산업 구조 변화의 어떤 큰 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그 당시 말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부르던 건데 후기 산업. 탈산업 뭐 후기 산업 이런 건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요 기폭제가 된 책은 이제 다니엘 벨이라든가 이제 엘빈 토플러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는 이름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7, 80년대에 쓴 책의 내용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조업에서는 더 이상 부가가치 안 나온다. 그리고 공해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제3세계나 서양 밖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로 보내자. 그리고 진짜로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는 지식, 문화, 정보 이런 데서 진짜 부가가치가 나오니까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 나아갈 바다. 여기서는 굴뚝공장 같은 건 다 저쪽으로 떠넘기고 그 안에는 금융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예술, 문화 이런 것들만 남겨가지고 이걸 지적 재산권으로 잡게 되면은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론인데 이게 몇몇 학자의 얘기로 끝날 게 아니고요. 실제로 1990년대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지구화 시대의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된 거 보면 이걸 거의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비서구 세계는 제조업 공장을 굴리고 서구 세계는 여러 가지 지식, 정보, 문화 등등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래 가지고 어떤 산업 구조가 맹그러진다. 분명히 이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 얘기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얘기도 밑에 깔려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맹그러졌었던 한 반세기 정도의 구상이 지금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 홍 소장님 지적대로 미국은 오히려 지금 제조업을 불러들이고 있으니까요. 다른 현상들이 또 반전이 돼서 나타난다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세계 간의 이동입니다. 서구 중심이 아니라 서구 중심이 아닌 세계 간의 이동인데 허평론가님 황석영 작가 제3세계 문인들을 조직화해서 문화재단을 출범시켜서 모임을 이제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도 일종의 서구 중심 문학 제도에 도전하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황석영 작가가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기 이전에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면 황석영 작가가 아마도 1순위일 것이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원로 문인이거든요. 그런데 황석영 작가가 2026년에 제3세계 문인 중심의 이른바 칼라 페스티벌을 군산에서 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칼라라고 하는 것이 코리아 위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라라고 한 건데 원래는 그 예전에 알라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제 활발히 또 활동을 했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작가 회의거든요. 이때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른바 그 미소 간의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과연 제3세계는 어떠한 연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하에 이런 조직이 또 졌던 것인데요. 이 알라가 이제 제정했던 문학상이 로터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1975년의 수상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김지아 시인이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김지아 시인이 이때 상을 받았을 정도로 그만큼 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라고 하는 미국과 소련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들의 연대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게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활동이 좀 뜸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국제 정세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 로터스상도 더 이상 시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황석영 작가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전유하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칼라를 조직해서 새로운 문학상 페스티벌을 추진해 보자라고 이런 선언까지 하게 된 거죠. 비서구 중심의 이런 문학 활동에 이제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해볼 수 있는데 취직 문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서구 중심이 아닌 그런 세계에 뛰어들면서
사실 이제 노벨 문학상하고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긴 했었어요. 네. 화평님께서도 쭉 이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변화들이 전 세계 이제 이 문학계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 혹은 문화적 자부심을 당연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되는 것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물론 문단 안에서는 정말 유명한 작가였고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한강 작가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건 부커상 수상작이죠. 채식주의자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거의 모든 순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서구 중심의 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수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엄청나게 쏟았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어떠한 기준은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 이건 역설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BTS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팝 그 가수이지만 이들의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는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저는 많은 문화적인 담론의 어떤 현상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좀 비서구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역시 이 서구라고 하는 것, 이 뿌리 깊은 일종의 서구에 대한 뭐 동경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그 기준을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내면화해야 될지는 또 숙제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기 산업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허평론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말 그대로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 정말 본격적으로 변하는 흐름을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이런 비서구 중심의 문화 또 문학에 대해서 그냥 서구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단계로 봐야 될까요? 뭐 그거보다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그 아까 얘기한 그 후기 산업 사회 담론의 논리적 허점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그 생각 밑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은 지식과 문화와 정보의 원천이 되는 원천 소스 코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서구의 것이고 결국은 이 서구가 독점하고 있다. 어떤 산업 기술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여행에 관계된 것이든 아니면 뭐 저 문학 작품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정확하게 설정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그 게트 체제가 이제 WTO 체제로 넘어갈 때도 제일 강조한 게 지적재산권이었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을 쥐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어떤 계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 어떤 결함이 있느냐면은 지식, 정보, 문화라는 게 카피가 굉장히 빨리 돼요. 빨리 될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변종을 낳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유전자하고 생체에 있는 유전자하고 문화 유전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생체 유전자에 적어도 하기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독점한 상태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우선은 혼종이 생겨나는데, 가령 캐대헌의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걸 KB 한류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죠, 캐대헌은. 우선 자본 자체도 미국 자본이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제작하신 분들도 어쨌든 2세라고는 해도 미국에서 자라나신, 미국 캐나다에서 자라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문화라기보다도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혼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문화라든가 지식에서 엄청나게 벌어진 일은 혼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구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그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우위를 점한다?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이걸 제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캐대언의 부상하고 꼭 대조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디즈니의 처참한 몰락이에요. 디즈니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백인 문화하고 관련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아이콘들이 있죠. 백설공주라든가 인어공주라든가. 지금 디즈니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의 폭망이라는 말에 맞을 정도로 완전히 문화적으로 몰락을 해버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코드 하나가 전 세계는 고사하고 미국 안에서도 완전히 지금 가치가 제로가 돼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를 사람들이 함께 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거는 지난 30년 동안 서양이건 동양이건 아랍이건 할 것 없이 막 섞여가지고 나온 혼종 하이브리드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지. 어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이 디즈니에 몰락하고 같이 보셔야 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일종의 지금 2020년대는 좀 혼돈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허평론가 보시기에는 이런 혼돈의 시기에 그래도 K-팝 데몬드처럼 K-팝 또는 K-푸드, 뭐 김밥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한, 한국 화장품에 대한 K-뷰티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K 이른바 한류라고 지칭되는 흐름들은 전 앞으로도 계속 강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긍심과도 이어지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하면 떠올리는 것이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전 세계에 통용되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나. 그것은 뭐 문화뿐만 아니라 웹툰도 마찬가지고요. 뭐 웹소설도 그러한데 이러한 그 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한 경쟁 안에서 살아남을 그야말로 한국 그 독자들의 수준이 사실은 매우 높기 때문에 웬만한 작품들은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행했다라고 하지만 뭐 한국에서 뭐 시큰둥한 반응을 또 보이는 작품들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뭐 이건 강력해질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그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노력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그 JYP 박진영 씨가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 투어를 막 진행했던 기억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어떻게든 한국 음악을 우리가 알려보겠어. 라고 하는 한국의 음악이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통하는 걸 증명해내겠다라고 하는 시도로 갔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BTS가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아까 그 SNS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유튜브를 비롯한 그러한 SNS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꼭 어떤 중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 어떤 진입 장벽이 어떤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많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저는 뭐 앞으로 K의 흐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홍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는 서구로부터 비롯된 내용이든 아니면은 대한민국 코리아로부터 비롯된 내용이든 전 세계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만큼 그 콘텐츠의 수준이 높으냐 또 완성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선택받고 평가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당연히 온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지금 캐대언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디즈니라고 비교해서 묶어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묶어서 생각해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공계 쪽의 논문이 중국에서 그 중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어느 만큼 이공계의 그 논문이나 그다음에 그 특허 이쪽을 갖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느냐의 문제인데요. 전 세계 20개 그 20개 대학 그 상위 대학 랭킹을 보게 되면 중국 대학이 한 3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들어가 있다가 아니라 순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쯤부터 그러냐면 대략 그 코로나 전후입니다. 코로나 전후 때부터 해서 단순히 이공계 논문뿐만 아니고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어떤 학술적인 그 어떤 부상의 속도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후기 산업사회 그 담론 때문에 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 유학이에요. 유학. 무조건 미국이나 영국 영어권으로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와야 그 본국에서 지식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학의 흐름이 엄청났고 이것도 돈들을 엄청 벌었죠. 미국 영국에 있는 대학들이. 그런데 지금 이게 끝날 때가 된 게 다 배워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배워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거나 우리나라 대학에서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식, 문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복제가 어렵다라는 생각처럼 제가 굉장히 황당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지금 다 섞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의 지금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글로벌한 지식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거 하나 더 있어요. 아까 그 제조업 얘기하셨는데 제조업이 가치가 안 나오긴 뭘 안 나옵니까? 이게 2010년대 중반 이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조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조업의 재구조화라는 것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원래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후기 산업사회론의 제일 큰 논리적인 맹점은 지식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이 서양 비서구 할 것 없이 이 하이브리드로 통일되어 있는 엮여 있는 현상뿐만 아니라 이게 제조업이라든가 반도체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제조업의 부흥과 구조 변화에서 어떻게 맞물려서 변화하고 있는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이 벌어질 텐데 서구 비서구의 대립구도만큼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는 동서양의 구분도 없어졌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제조업과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영역도 구분짓기가 어려워졌다. 그런 거 보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잠시 참여한 대로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한 해를 관통할 키워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허희 문화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 지난해를 되돌아볼 때 2025년입니다. 바로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공지능 AI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AI 시대가 대세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특히 올해 이 AI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AI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너무 훌륭한 얘기들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제가 여기 뭐를 얹을까 겁이 나는데 저는 그냥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AI의 다음 단계로 이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AGI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아니냐도 얘기가 있고 이걸 누가 선점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치열한 어떤 적이 벌어지는데 이걸 놓고서 이제 자본시장이라든가 업계, 산업계 전체에서 어떤 재편이나 어떤 동향이 벌어지느냐. 뭐 투자하는 분들이야 이게 제일 큰 관심사겠죠.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슈들이 이게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인 갈등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다음에 이 AGI가 가까워질수록 AI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노동시장의 충격하고 해고의 사태는 어떻게 진전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말하자면 뭐 제일 뜨거운 이슈들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고용 분야에 가져올 수 있는 타격, 또 AI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허평론가께서 보실 때는 문화예술계 쪽에는 또 AI와 관련한 어떤 부분들이 올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오늘이 2026년 1월 1일인데 제가 2025년 연말 모임에 여기저기 참석을 하면서 기승전 AI의 대화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예, 저는 주로 이제 문학의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는데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든 마지막에는 근데 AI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한숨을 쉬면서 다들 이렇게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문화예술계 분야에서 기존의 이제 작가, 저자라고 하는 주체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냥 사람이 쓰고 그걸 생산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접하게 만드는 것. 뭐 그게 문화예술계의 당연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과연 누가 작가인 거지? 그리고 이 작품을 AI와 이제 협업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대중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고민들을 다들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문학계에 있으니까 오늘 이제 신춘문예 다 당선자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신춘문예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혹시 내가 AI가 쓴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았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예, 그러한 또 그 고민도 이렇게 농담처럼 던졌는데, 이렇게 문화예술계에서 기존에 가져왔던 담론들이 이제 대거, 예, 반전되는 양상들. 이것이 지금 AI를 둘러싼 문화예술계에 대한 거대한 전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홍 소장님, 이제는 AI 이야기 안 하고는,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 정도인데, 아까 뭐 이제 후기 산업사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AI가, 산업 자체의 구조 자체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 AI가, 피지컬 AI가, 또, 뚫리지 않았던 그런 보안도 AI, 또 해킹을 통해서 뚫릴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 우리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체의 산업 구조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건데 산업혁명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한 얘기니까는 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권위 있는 사람 말을 하나 인용할게요. 그 조프리 힌튼이라고 그 노벨상을 타신 분이 있죠. AI 아버지라고.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정말 감명하게 잘 설명한 게 있는데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사용된 다음에 사람이 신체적으로 누가 힘이 세고 힘이 안 세고는 이제 무의미해졌죠.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사람이 이제 누가 똑똑하고 누가 덜 똑똑한지가 무의미해진다. 그 사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 차원이 아니고 문명과 인간사회 전체의 변화니까 저는 안 변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두려워지기도 한데 허평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생성형 AI 기술 경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아주 어려운 연산 기능 숫자를 또 계산할 수도 있고 이게 좋기도 한데 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실제로도 지금 올해 이제
이 첫날이 됐습니다. 그런 걸 체감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요즘 레포트를 과제로 내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포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깊이 하면서 다양한 참고 자료들도 찾고 또 조금씩 글을 써나가면서 문제의식을 벼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레포트 하나 쓰려면 뭐 못해도 일주일이 걸린다. 이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챗GPT에게 바로 이 주제를 넣어서 바로 어떤 답변들을 만들어내와요. 예. 그것도 매우 그럴듯하게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지금 뭐 대학에서도 이 채점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걸 과연 구분해낼 수 있나? 이런 쉬운 해법이 있습니다. AI로 채점하면 됩니다. 예. 아니, 농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들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AI가 이것이 AI가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AI가 못하는 거 하나가 그거라고 하던데요. 그 AI를 썼는지를 구별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나온 답안이 몇 점이나 되는지를 그 AI가 채점하도록 하는 교수님들의 맞불 작전이라고 할까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역량이 아니라 결국 누가 AI 활용을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내고 고급형의 AI를 사용했느냐, 이런 걸로 또 판가름 날 여지도 있어서요. 대학은 결국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신장시킬 것인가, 이것에 목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만 학생들의 어떤 발전을 좀 다른 방식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크고요. 그다음에 뭐 대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그 풍으로 이제 사진을 만들어줘, 뭐 그림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이 대거 또 작년에 유행을 했잖아요. 뭐 샘 올트먼부터가 바로 그 열풍을 이제 시작한 장본인이었죠. 예. 근데 이걸 보고 있노라면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역량 있는 화가들이 한 땀 한 땀 그려낸 역작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마음대로 그걸 활용하고 더군다나 이제 저작권 문제가 거기에 걸리게 되면서 도대체 우리가 그 피땀 어리게 만들어 놓은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저는 착취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문화예술계의 또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AI라고 하는 것을 좀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오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술계가 그래요. 요즘 미술계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합니다. 특히나 영상을 하는 그런 미디어 아트의 경우에는 이 AI를 활용한 작품들이 실제 유명 미술관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예술의 패러다임 자체도 AI를 이제 쓰지 않으면 좀 얘기하기 어려워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군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AI로 만든 영화가 또 개봉되고 있기도 하고요. 홍 소장님, 근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AI 그러니까 이른바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도 곽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드웨어 관련해서도 HBM, 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등이 또 주가가 치솟으면서 그런 회사들의 또 종목,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뭐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른바 너무 지나친 정도의 과열이다. 실제로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점 또는 차이 나는 점이 있을까요? 그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은 거품이 생기는 거, 그거는 뭐 한 200년 전부터 계속된 일이에요. 가장 고전적인 경우는 그 기차, 처음에 철도가 나타났을 적에 왜 그러냐면은 이 철도가 들어왔을 때의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가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져올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뭐 거품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인터넷 때도 이제 그 소위 닷컴 버블이다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도한 투자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버블이 앞으로도 버블이 아닐 거다라고까지는 아닌데, 버블일 수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버블이라 하더라도 초창기 정도다, 지금.
그런 쪽에 그 반응이 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 관전자니까 제가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거 투자 지침으로 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일 수 있다. 예. 자, 시간이 또 아주 훌쩍 가버리네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I 기술과 앞으로의 미래 또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엄청난 역할을 해줄 거야. 또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AI가 불러올 예상하지 못한 또 이 세상은 뭘까라고 하는 또 공포감도 있고 이걸 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데 자, 2026년 문을 여는 이 시점에 우리는 또 어떻게 이 AI 시대에 대응을 해야 될까? 먼저 허평론가님부터요. 네, 저는 AI가 거듭 발전을 해 나가고 있지만 AI에게 모든 것을 결코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 기조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AI를 잘 활용하면 좋죠. 그런데 AI를 활용할 때 어느 순간 나의 모든 판단을 거기에 맡기기 시작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동시에 더 이상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발전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인문학을 또 전공한 사람으로서 역설적으로 AI 시대에는 인간에 대한 물음,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이며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담론들이 앞으로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미를 잃어서도 안 되고 인간미가 더 존중받을 것이다. 홍 소장님은요? 저는 그 AI 토사물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걱정되는 사태가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벌써 벌어진 일인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미지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AI가 토해낸 것들 투성이거든요. 그걸 AI 슬롭이라고 그러는데 쓰레기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종류의 내용들이 잔뜩 있는데 그 다음 심각한 점은 이걸 다시 AI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토사물을 먹고서 또 토사물을 내놓게 되는데 좀 구역질 나는 비유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떤 우리가 인류 문명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인터넷 자체가 벌써 이미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그 경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 AI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창조물들의 그 수준이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빨리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급속도로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갈수록 속도가 올라가니까 올해 반드시 이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소망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꼭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희 문학평론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년의 힘찬 출발을 위해 김동률의 출발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